안녕하세요. 정준호입니다. 여러분들이 약간 긴장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저도 긴장되는데요. 네, 아직 발표가 안 나서 긴장되죠. 네. 그래요. 어쨌든 지금 이 시간에 여기에 와 있으신 분들은 그래도 시쳇말로 져지진 않았잖아. 그죠? 네. 네, 나름대로 성과들이 있으신 거고요. 다만 이제 지역 안배 문제 때문에 커트라인들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래서, 아무래도, 근데 이제 제가 작년에 면접을 해보면서 느낀 게, 여러분들 똑똑해요. 예. 그래서 제가 주로 이제, 원래 저는 강의를 이제 부산대구에서 먼저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태어나는 건 서쪽인데, 강의는 그쪽에서 시작했고요. 예, 그래서 그쪽에서는 처음에 이제 교대편에 논술 강의를 했었는데, 예, 그 지방을 떠돌아다니다 보니까 거기서 느낀 건 그거예요. 그 모든 대학의 15%에서 20%. 예, 우리 옆에 이제 니트 논술 수업에 이 관악 캠퍼스 친구들이 꽤 많은데 심지어는 수능 전국 수석도 있습니다. 네, 네, 과거에. 네. 근데 여러분들이 안 뒤지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각 전공 부분에 있어서 머리만큼 우리가 이제 그런 거 있잖아. 조숙하면 공부 안 하잖아. 고등학교 때. 그죠? 예, 고등학교 때 철딱선이 없이 시키는 대로만 했던 사람이 저 같은 사람들이고 조금 철 좀 든 친구들은 공부 잘 안 하죠. 네, 질풍노도의 시기에.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많이 받았는데 면접을 해보니까 7급 공채 친구들보다 훨씬 잘해요. 예, 작년에는 우리 견습직이 별로 안 떨어졌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그러려니 경쟁률도 약하니까 별로 올 거니 생각했는데 어쨌든 이제 작년에 16명인가요? 전원 합격해서 2개조가. 그리고 그때 떨어지면 안 되죠. 제가 들어올 때 그랬어요. 여기서 떨어지면은 같이 한강 가자. 왜? 3대1 시험에도 거의 70%를 붙이는 판에 70% 이상을 붙이는 판에 지금 여기서 거꾸로 4명 떨어지고 2명 떨어지는데 여기에 우리 학원 수강생이 나오면 안 된다. 아예 선별해서 받아야 되나? 사실 고민도 있었습니다. 솔직히. 첫 수업 해보고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사람들은 선별했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또 그럴 순 없잖아요. 그죠? 네. 어쨌든 다들 됐고요. 이제 문제는 이제 7급 공채였는데,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친구들이 이제 원래 학원, 면접 이런 거를 좀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왜냐면, 필기가 워낙 어렵다 보니까, 네. 필기가 어렵다 보니까 마지막에 이제 왔으면 활용점정 해야 되잖아. 그때는 진짜 우리 시쳇말로 진짜 시쳇말로 이거는 과부 일수돈이라도 빌려서 진짜 마지막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하더라고. 예, 그래 떨어지고 나니까 아프죠. 많이 아프죠. 예, 다행히도 이제 7급도 전원 합격을 했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7급 공채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경험적으로 이제 생각했던 거 역시 각 대학의 15%에서 20%는 관악 캠퍼스한테 뒤지지 않는 능력을 갖고 있다. 머리는 갖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성실도 여러분들이 어쨌든 간에 추천을 받고 요즘 이제 추천도 거의 피세포죠. 그걸로 하죠. 그래서 검증된 친구들이기 때문에 확실히 똑똑하다라는 느낌이 들었었고요. 면접 잘합니다. 특히 여학생들이 면접을 좀 잘하죠. 오죽하면 요즘 어떤 회사 같은 경우는 여학생, 남학생 따로 면접을 봅니다. 왜? 남학생들이 불리하니까. 그러니까 옛날에는 여성 사원들을 뽑아서 이거는 진짜 있는 사실 그대로 이야기하면 과거에는 하녀를 뽑았죠. 사실은 커피 심부름 시키고 청소 시키고 그리고 또는 마누라한테 스트레스 받은 거, 그냥 그다 풀어내는 약간의 성희롱, 약간 아주 심각한 성희롱, 이런 것들이 있었죠. 예, 오늘날의 여성사원은 이제 공주님을 뽑는 거죠. 예, 공주님을 뽑기 때문에, 잘못 이야기했다가는 이제 한순간에, 남현상무처럼 날아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노동을 못 시켜요. 마당새가 좀 필요하거든, 회사에서는, 솔직히. 남학생들은 그러니까 남자 사원들 같은 경우, 남자 신입사원 같은 경우는 마당새 역할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아직은 직장 내 여성 성희롱은 있어도 남성 성희롱은 아직은
고소를 안 하잖아요. 예, 왜? 은근 지도 즐기니까. 근데 사실 그것도 굉장히 많아요. 특히 아줌마 사원들, 아줌마 과장들이 신입사원들 많이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마당새가 필요한데 같이 붙이면 안 된단 말이에요, 되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아직 결혼은 안 했죠? 그러나 연애들은 다 해봤죠? 남자하고 여자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주먹만 안 나가면 전부 여자가 이깁니다. 여자는 울면서도 지 할 말 다 해요. 남자들은 막 성질이 나면 말을 못 해갖고 막 그때부터 울그락불그락 옆에 거 깨부시고, 예, 옆에 거 뭐 던지는 순간 집니다. 저도 지금 결혼 생활한 지 15년이 넘었는데요. 저도 늦게 결혼해서 15년이 넘었는데 딱 2번 던져봤습니다. 예, 던지는 순간 집니다. 그것도 리모컨, 한 번은 컵, 이렇게 2번 던졌는데, 나중에 그 컵 치우면서, 진짜 미친, 이제 예, 유리 조각이 치워야 되실 거 아니에요. 그것도 이제 사람을 향해 던진 건 아니잖아요. 바닥에도 던지는데, 예, 뒤에 치우면서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죠. 네, 그랬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면접도 그렇고, 논술 같은 경우도 원래 여성들한테 조금 유리해요. 왜냐면 남자들은 글씨도 못 쓰면서 한꺼번에 긁어. 한 획으로. 글씨가 못 알아봐. 그러니까 달필은 한 획으로 긁어도 되는데, 뭐, 예컨대 뭐 종류라고 한다면, 여성들은 그냥 이렇게 쓰잖아. 이렇게 쓰면 다 이어놓고 뭐 멋있는데, 남자들은 글씨도 못 쓰면서 막 이렇게 나간단 말이야. 못 알아보. 그래도 이건 좀 낫다. 그죠? 네. 아무튼, 네, 그런 문제가 있어서 면접은 여학생들이 좀 유리합니다. 공무원 면접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분리를 안 합니다. 공무원은 분리를 안 하는데 조금 이제 여학생들이 유리한데 대신 내부적인 이제 암암내 내부적인 티오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심리적인 남자 지원자들에 대한 심리적인 마지노선은 있습니다. 요 정도 숫자는 마당새로 뽑아야 되는데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네. 아무튼 이제 그렇다고 그런 걸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면접 수업 들어서 가장 많이 향상되는 친구들이 남학생들이에요. 네. 사실 면접 수업에서. 예. 그리고 이제 어쨌든 작년에 이제 그래서 7급 공채들보다는 여러분들이 면접을 더 잘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여러분의 적들도 그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면접 좀 잘한다라고 하는데 적들도 그 정도는 하더라. 첫날. 예. 다만 이제 7급 공채 같은 경우는 첫날 울었던 여학생이 2명 있어요. 면접하면서. 저희가 이제 면접하면, 이번에는 제가 이제 이론 강의를 이틀을 넣어놨어요. 이틀 넣어놓은 이유가 제가 여러분 뒤에 보면 이제 후기도 있는데, 이 후기는 제가 채점하는 거고, 여러분들한테 수강 후기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이제 1대1 면접을 쭉 옆에 한 조가 전부 지켜보고요. 저희는 이제 스튜디오 촬영을 합니다. 스튜디오 촬영을 하는데, 여러분 하나만 딱 불빛이 강하게 들어가고요. 완전히 TV 인터뷰하는 것 같죠? 들어가고, 앞에, 이제 나머지 7명에서 여러분을 봐요. 예. 특히 남학생들은 엄청 긴장하죠. 네. 사실 저보고 거기 가서 하라 그래도 저도 긴장을 합니다. 예. 그래서 긴장감을 없애는 거고,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끝나고 나면 그 얘기를 해요. 면접은 편안한 마음으로 봤다. 왜냐하면 면접관들이 요즘은 뭐 여러분들을 엄격하게 막 겁주는 게 아니라 아주 부드럽게 릴렉스 하면서 앉으라고 하고 이렇게 좀 도와주는 형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면접 때 그거 하고 나서 갔던 사람들 거의 대부분 면접은 좀 쉽게 편한 마음으로 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많이 긴장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강의를 해서 개별적으로 전부 촬영을 해요. 예, 개별 촬영을 해서 그걸 이제 메일이나 또는 USB로 이제 쏘아주는데, 대신 이제 저들이 작년에는 저희가 이제 학원 강의실 여유가 좀 있어서 저쪽에도 하나 더 있었기 때문에 본관이. 근데 올해는 이제 학원 강의실 여유가 없어서 여기서 스터디반을 만들어주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그 조들이 다른 데서 장소 하나 구해서 뭐 스터디를 하는 건 괜찮은데 학원에서 제공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에요, 지금은. 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스터디를 하라 그럽니다, 저별로. 왜냐하면 외부에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 수업에서 하는 걸 해야 제끼고 선생님 뭐가 필요하다고 한 것들을 또 이제 스터디를 통해서 보충을 해야 되니까, 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때는 이론 강의를 안 했기 때문에 한 8명이면 같은 논제로 한 3개씩 줍니다. 그래서 뭐 한 3명 정도, 2명 이렇게 해서 각각 다른 논제로 3명씩은 같은 걸로 해서
예, 그래야 이제 문제를 많이 소화할 수 있죠.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식으로 발표를 시키고, 여러분들한테 이메일로 주고, 그 다음에 그 세 문제를 또 이런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이런 답변 요령이랄지 발언 팁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디어도 있어야 되고 표현도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감동을 주는 표현이라는 거는 예, 정말로 숙고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고민을 안 하면 감동이 있는 표현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옛날에 한때 이 안에 네 있어라는 표현 같은 것들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설 하나 읽으면 거기서 써먹을 수 있는 문장 뭐 한 5개도 안 넘어가지 한 3개? 예, 뭐 이렇게밖에 안 돼요. 그만큼 고민을 많이 해야 감동을 주는 표현이 나와요. 생경한 죽은 표현이 죽은 비유가 아닌.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팁들을 좀 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3시간 반 수업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 뭐 4시간, 5시간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설명들을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 학생들이 쌤 그러지 말고 다음에는 이론 강의를 앞에 좀 빼갖고 좀 해주세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야 이제 형식적인 면 위주로, 그러니까 그 개별 팁을 좀 더 많이 줄 수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예, 그렇게 진행을 이제 하려고 하는 겁니다. 네, 이런 기본적인 문제들 가지고 몇 개 좀 다뤄보고, 그 다음에, 예, 스튜디오 가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뭐 스튜디오 가서 하는 것의 장점들은 제가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일단 여러분들이 한번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되게 조원들의 동의를 얻으면 다 같이 쏘아줍니다. 개별 안 하고. 예컨대 A조 그러면 같은 조들이 동의를 한다면 같은 조걸 전부 같이 보내줘요. 어떤 이유일까요? 비교평가 해보라는 거죠. 물론 그 중에서 잘하는 사람은 뭐 내 거 남이 보고 베낀다라는 생각을 할 수는 있겠지만 예, 그렇진 않아요. 항상 공부 잘하는 사람이, 예, 끌고 가는 사람이 항상 이제, 네,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 학생 정도면 그날 뽕만 안 맞고 가면 되겠다. 이런 얘기 해줍니다. 대신에 이제, 주제는 좀 다뤄봐야 돼요, 많이. 그 다음에 스킬이 있고요. 예, 그래서, 예, 그런 식으로 해봤고. 어쨌든 간에 7급 공채 때는 2명이 울었는데 그 운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일단 버벅대고, 생각은 했는데 말은 못하겠고, 그 다음에 추가 질문을 제가 이제 압박 질문을 좀 하잖아요. 첫날은 조금 봐주죠. 첫날은 앉는 것 자체를 긴장하니까. 예. 둘째 날 같은 경우 압박이 들어가는데, 대체를 못하니까 끝나고 나가면 이제 자기 자리로 가면서 이제 울어요. 예. 나중에 그 친구가 제일 잘했죠. 제일 잘한 2번째 정도는 됐던 친구예요. 예. 그래서 어쨌든 7급은 여러분들하고 달라서 작년에 30% 떨어졌거든요. 예. 7급도 저는 합격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채가 있는데 특채는 여러분들하고 달라. 거꾸로 3대 1이에요. 면접에서 3분의 2가 떨어져요. 예, 그러니까 이제 특채는 이제 그게 뭐냐면 민간 경력자 5급이에요. 작년, 올해 이제 제가 제일 많이 했었는데, 작년에는 이제 합격자들이 저희 모임도 있어요. ABC 모임이라고 해가지고, 그때 ABC조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ABC 모임이라고 해서 뭐 그 안에서, 연수원 안에서 이제 모임도 갖고 하던데, 저도 그때 한번 가봤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은 이제 3대 1이니까 정말로 면접에 이제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예, 그분들을 갖다가 60% 이상 붙이기가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자소서부터 해서 60, 70%를 이제 붙였습니다. 70% 정도. 예, 여러분들은 수업 들어오면 저는 합격해야 돼요. 떨어진 사람이 생기면 안 됩니다. 자존심이에요. 예, 그래서, 아무튼 이제 잘할 수 있는 자질들 여러분이 갖추고 있는 것 같고요. 자, 오늘은 이제 제가 예, 여러분들이 시험 보고 나서 너무 그렇게 긴장 안 하셔도 됩니다. 항상 면접이라는 거는, 그리고 뭐 저는 이제 논술도 하는 논술 면접, 이 면접이라는 거는 긴장된 상태에서는 생각들이 안 나와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좀 느긋하게, 죽어라고 이게 암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예, 지금은 암기가 아니고 하루 종일 면접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여유 있게, 그리고 곰곰이, 그리고 깊이 있게 생각해보는 이런 시간이 이제 여러분들의 남아있는 시간들입니다. 남은 시간을 잘 활용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작년에도 이제 사전 면접반도 그 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지금 작년 수강생들 얘기 때문에. 왜냐하면 발표 날 때까지가 허송세월이 되는 거예요. 저도 시험 공부를 워낙 많이 해봐서 그런데
뻔히 꽈락 나오는 거 알아도 어쨌든 간에 발표 전날 긴장되고요. 혹시나 로또 사는 기분으로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꽈락 이야기하니까 작년에는 평과락 때문에 예, 숫자가 안 찼다고 이야기를 보통 하는 것 같아요. 예.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효율적인 시험 대비를 해라. 그러니까 항상 모든 공부라는 게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해봤으니까 알겠지만 학원은 제일 먼저 밟는 게 최고로 이득이에요. 그러니까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제일 먼저 밟고 끝내는 거, 아니면 쭉 가는 거,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오는 거. 예, 여기서 만약에 경제적인 게 문제된다면 항상 제일 먼저. 그 다음에 조금 여유가 있다면 제일 먼저, 제일 나중. 예, 뭐 쭉 가는 것도 좋겠죠. 쭉 가는 건 저한테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되게 그런 거니까 처음에 와야 여러분이 공부 방향을 잡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이야기를 좀 드리는 거고요. 자, 어쨌든 이제 제일 앞에 부분 보면, 바른 존재의 머리는 당위를 지향하라라는 것이 저의 이제 항상 수업에서 논술 면접에서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들입니다. 예, 그게 뭔 말이냐라고 하는데요. 이게 상당한 일화가 있는 겁니다. 노스쿨 2회 면접에서 제가 이제 노스쿨 면접 교재가 있는데, 노스쿨 2회 면접에서 저기 동아대에서 진리와 기본 문제가 이제 그 면접 문제로 나왔어요. 진리와 기본의 차이를 말해보시오라고 하니까 이제 다들 벙벙벙 쪘죠. 거의 50%는 답변을 못했고 70%는 뭐 뭔 말인지도 몰랐고요. 예. 근데 그 친구가 니트 성적이 안 좋아서 동아대, 그러니까 여러분 같은 피셋 성적이 안 좋아서 동아대에 올인했어요. 간화군에. 여러분 이제 수능 볼 때 간화군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간화군 올인했는데 나군은 떨어졌고요. 가군에 이 문제가 나와서 가군은 3분의 1 안에 장학생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노스쿨에서는 이제 동아대에 그러면 간화군이 편차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상이나 최하는 편차 별로 없거든요. 예, 편차 노스쿨 서열 쪽으로 보면 편차가 없었는데 예, 하나는 떨어지고 하나는 3분의 1 안에 들었습니다. 바로 이 답변을 그대로 했대요. 진리의 기본. 예. 바른 존재의 머리는 당위를 지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사는. 뭐 그러면서 얘기를 했다는 건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항상 이제 여러분이 이상과 현실, 그쵸? 이상과 현실의 조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특히 의사결정을 하는 여러분들 같은 경우,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법안이 있든, 계획이 있든. 예. 그렇다고 이 현실을 무시하게 되면, 때로는 정의로운 목적을 가진 것이 오히려 부정의를 강요하는 것이 될 수도 있어요. 항상. 대표적인 것이 뭐 성매매 방지 특별법 같은 것도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정의를 목적으로, 정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또는 국민 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어떤 정책들이 실제로는 국민 복지에 반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무상보육 같은 경우도 도덕적 해이 문제를 잡지 못하면 그건 오히려 정에 반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그 복잡한 문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항상 현실을 고려해야 됩니다. 그러나 현실을 고려하게 되면 공무원은 국민의 공복이면서 동시에 뭐죠? 국민의 삶의 향상을 위해서 나름의 비전을 제시하고 선도적인 역할들을 할 필요가 있어요. 예. 꼭 리더가 앞에 끌고 가는 건 아니죠. 말도 앞에서 끌어요. 네.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은 국민들의 현실적 욕구를 반영하면서 동시에 국민들의 현실적 욕구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작동하도록 비전을 제시한 하나의 등대 같은 역할도 동시에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당위입니다. 네, 이상인 것이죠. 마땅히 해야 될 것들을 제시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하죠. 존재를 고려하지 않는 당위는 공허한 것이다. 왜? 현실성이 없으니까. 즉 말해서 현실을 고려하지 않는 이상적인 것들은 공허하다. 그렇다고 해서 이상을, 당위를 고려하지 않는 존재는, 현실적 욕구, 여론에만 따라가는 것들은 맹목적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목표의식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국민의 현실적 요구들, 욕구들, 당면 문제들, 항상 고려하면서 동시에 뭘 해야 돼?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돼. 즉 말해서 국민들의 삶을 보다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리더 역할도 동시에, 종이면서 리더, 이렇게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가장 중요한 사회계약 위반자가 됩니다. 국민들이 계약을 했잖아. 여러분들한테 일 좀 잘해달라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약 위반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이런 균형 잡힌 시각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바른 존재, 머리는 당위를 지향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1페이지로 넘어가시게 되면 7급 견습집 면접 성공 조건 했는데요. 진행 순서는 참고 삼아서 한번 보시고요. 네. 작년에 진행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달라졌어요. 작년에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과 달랐던 것이 되게 개인 발표를 하고 연이어서 개별 면접을 했어요. 인성 면접을. 네. 그래서 개인 발표가 선입관을 굉장히 많이 줍니다. 그래서 개인 발표가 중요했는데,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실패하더라도 하나를 커버할 수 있는 충분한 뭐가 있었죠? 예, 여유가 있었어요. 앞에 개인 발표 여러분이 예측 못한 주제가 나왔고, 뭐 계산 좀 잘못했고, 뭐 그랬더라도 확고한 신념을, 나는 태어날 때부터 공무원이었다라는 어떤 확고한 신념을 여러분이 잘 할 수 있는 것, 예측 가능하죠. 사전조사서 같은 경우는 예측 가능한 답변을 중심으로 해서 제대로 답변을 했으면 커버가 됐어요. 커버가. 개인 발표 못해도 커버가 됐어요. 근데 이제는 개인 발표 끝나고 바로 옆방으로 이동해가지고 이제 개별 면접을 봐요. 실수를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한 군데서 박살나면 그대로 나가리 됩니다. 내년에 오세요 소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전조사서 같은 경우는 항목을 제가 작년에 했던 항목을 뒤에 드렸어요. 올해 한 건 아니고요. 올해는 이제 뭐 사전조사서 항목이 크게 달라질 건 없을 겁니다. 크게 달라질 건 없고, 그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게 그겁니다. 다 적중되는 거고요. 또 사전조사서 항목은 지금 여러분이 보시고 나서 이것들을 나름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어떻게 쓸 것인지. 또 수업 시간에 제가 또 이야기도 하겠지만 어쨌든 그 정리를 해 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PT입니다. PT 주제인데 어쨌든 다 준비를 해야 되죠. 많은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PT에서 박살나지 않도록 해야 되고, 그래서 저도 수업 같은 경우는 사전조사서는 2회, PT는 6회 뭐 이런 식으로 가져갑니다.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 이제 오신 분들은 거의 다 합격을 할 거예요. 나름 그렇지 않으면 쉽게 오지는 못하니까. 근데 합격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저를 따로 따로 만들어서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6월 달에 이제 6월 달 진행되는 그 사후 면접반은, 즉 이제 본 면접반이죠. 그 반은 여러분들하고는 다르게 진행됩니다. 여러분들한테는 이론 강의가 필요 없잖아요. 이틀 하니까. 그죠? 이틀 하고 가는데 여러분들한테 주로 PT 주제가 많이 나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저 자체를 달리 구성할 거예요. 그때 처음 오는 친구들하고 여러분들하고는 아예 반을 달리 구성할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강의 없이 이제 이론 강의는 2회로 족하고, 이번 사전 면접반 2회로 족하고, 사후 면접반에서는 여러분들은 이론 강의 없이 바로 주제로 들어갑니다. 똑같이. 그러니까 그러려면 여기서 들었던 친구들만 같은 조로 묶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게 될 거고요. 가능하면 사전 면접반의 조들이 전부 다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럴 거라고 믿고요. 네, 어쨌든 이제 그 면접 시험 진행 순서 쭉 한번 봐보시고요. 네, 분리시행했다는 것이 특이한 사항이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뒤에 읽어보면 나오는 내용인데, 미리 또 하나 중요한 정보는요. 작년에는 저희가 먹지로 연습을 했어요. 그러니까 먹지 3장을 댔어요. 그러니까 4장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하나 쓰고 밑에 먹지가 3장이 들어가요. 좀 눌렀어야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 연습을 했고, 그게 비싸요. 예, 저기 그 문방구에 팔고 있는데 그게 비싸서 저희가 수업 때는 첫날만 이렇게 한번 보여주고 저별로 구입하라고 했었어요. 근데 작년에 여러분들 건 복사해버렸어요. 나는 복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도. 그래서 7급 면접 때도 먹지 사용을 안 했어요, 공채 때도. 야, 7급 견습직에서 복사를 했으니까 이제 행자부가 그 정도 돈은 투자하겠다, 복사지 정도는, 이런 의도 같다. 근데 불행하게도 그렇지 않았어요. 7급 공채 때 먹지 3장씩은 개인 발표 처음에 이제 여러분 사전조사서 미리 쓰잖아요. 쓰고 개인 발표할 때까지 그거 들고 다녔어요. 7급 공채는 결국 먹지 사용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저는 먹지 사용 연습 안 시켰습니다. 7급 공채 때 먹지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행시도 먹지 사용을 해버리고요. 5급 민간 경력자 특채도 먹지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작년처럼 복사해주면 좋은데
항상 우리는 가장 불리할 때를 대비해야 되죠. 먹지 사용 연습하셔야 됩니다. 안 보입니다. 밑에 거. 네, 여러분 그 글 써도. 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이제 중요한 정보가 되겠습니다. 예, 나머지는 제가 지금 이제 그 우리 팀장님도 항상 그 얘기를 하는데요. 선생님 강의했던 그 PT 쓰는 방법, 사전사서 쓰는 방법, 예시 무지 많습니다. 7급 견습직뿐만 아니라 공채, 그다음에 특채, 또 특채는 여러분들이 보기에 뭐 대학 교수도 와요. 특채는 여러분 가르쳤던 사람도 올 수 있어요. 좀 젊은 교수들은. 예, 5급 특채는. 그다음에 5급 특채는 현장 공무원들도 많이 와요. 계약직 공무원, 5급 공무원들이. 그다음에 이제 회사 부장, 과장, 공기업 과장 부장들 많이 옵니다. 근데 예, 그 사람들이 썼던 그 자료는 많이 있습니다. 예, 제가 이제 알려주고 썼던 것들. 예, 근데 이제 그거를 공개를 하면 어떠냐라고 하는데요. 항상 형식은 쉽게 모방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공개하면 아무래도 카페에서는 뭐 한 10%는 더 수강을 할 것 같아요. 그 공개하면. 근데 문제는 이제 그거보다는 들어와 있는 여러분이 경쟁력을 갖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수업 시간에 들어와 있는 친구들이 합격을 해야 되니까 합격률이 더 중요한 거다. 어쨌든 그리고 막상 여러분 해보면 예, 면접을 하다 보면 짧은 시간이지만 그냥 이런 강의 한 6달 같이 따라온 친구들보다도 더 예, 정서적 유대감이 생깁니다. 면접을 하면. 이제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예, 공개하지 말자. 예, 그래서 오늘 강의 같은 경우도 자세한 이야기는 안 해줄 겁니다. 예, 이거는 강의가 공개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PT 장석법 같은 경우 제가 이제 예를 들어 놓긴 했는데, 처음에 항상 그런 거예요. 그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사람이 잘해 보인다라는 느낌을 줘야 되는 거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여러분이 걸어 들어와서 예, 면접관 앞에까지 딱 앉는 순간 거의 이제 사기업 면접 결정된다고 하죠. 네. 그래서 거기 와서 앉는 순간까지 갖고 있는 여러분의 아우라. 예, 여러분의 후광은 여러분이 간직한 거 약간 뭐 스킬 조금 배우고 뭐 이런 것들에서 나타나지만 예, 어떻든 그 전에 여러분 들어오기 전에 먼저 보고 있는 게 여러분의 PT 작성문, 사전조사서 작성문이에요. 그거를 보면 달라요. 예, 사전조사서 같은 경우는 예, 진짜 이제 뭐 여기서 예, 저는 그림도 그립니다. 뭐 말 다 필요 없어요. 아이디어? 예, 말도 필요하고 뭣도 필요하지만 예컨대 여러분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의 포지션이 초급 간부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컨대 부하 직원 조직의 융합을 해서 어떻게 할 건가? 예, 톱니바퀴 하나 딱 그려주면 끝이에요. 예, 간단한 거 아닙니다. 톱니바퀴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니죠. 또 다른 그림이 들어가겠죠. 예, 그런 거는 다음에 수업 시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샘플을. 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작성법은 여러분이 참조해 보시고 나머지 구체적인 것들 적어도 적들한테 그러니까 우리 반에 이제 뭐죠? 이번에 90명 모집하면 예, 뭐 몇 배수가 뽑힐지는 모르겠지만 예, 다 오면 안 되죠. 예. 너무 많이 오면 안 됩니다. 왜? 떨어진 사람이 많이 생기니까. 그리고 그럴 시간도 없고요. 수업 시간도.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들이 적들한테 이길 수 있는 무기 하나는 더 가져야 되잖아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갖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구체적인 노하우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예. 적어도 공개했을 때 수강생은 좀 더 많아집니다. 근데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예, 제가 하지 말자 그럽니다. 예. 왜냐하면 첫날 들어왔을 때 여러분이 이리 긴장하고 있는데 야, 우리 반 들어오면 다 합격해 걱정하지 마라는 그 심리적 안정감, 자신감이 여러분의 앞으로 2달을 끌어갈 거고 2달 동안 여러분이 행복해야 되잖아요. 예. 그리고 마지막 때 행복해야 되잖아요. 항상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조금 이따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준비해야 될 정신 자세를 몇 가지 이야기할 텐데 어쨌든 그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거는 자세하게 예, 여러분이 한번 봐두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나와 있죠? 형식적 작성법과 내용상 작성법. 예, 사실은 이제 하면 좋은데 항상 이제 이렇게 글로 쓰여진 것보다는 샘플 한번 보는 게 훨씬 낫겠죠. 네, 샘플 한번 보는 순간 훨씬 낫습니다. 저는 이제 아예 목차도 이렇게 하라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목차 표시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괄호 문자를 쓰는 방법도 예, 통일시킵니다. 가능하면. 네, 깔끔하게. 자, 개별 면접.
개별 면접 방법들도 여러분이 보시면 이제 되고요. 나머지 뭐 공무원 채용 담당자가 직접 들러준 면접 기술, 뭐 면접 대비 전략 작년 거, 그 다음에 작년에 견습직 면접 후기. 앞에 후기는 이제 제가 가장 잘했던 이 학생한테는 제가 이런 부탁을 했어요. 너는 아깝다 진짜. 견습직도 아깝고 고시해도 지지 않을 것 같다. 똑똑하다. 가서 포기하지 말고 승진시험이 있으니까 승진시험 대비하든지 아니면 적어도 여기 안주하지는 않아야 될 것 같다. 뭐 박사과정을 밟든 뭘 하든 해서 민간 경력자 자격도 있고 하니까 어떤 식으로든 좀 해봐라. 안주하지 말아라고 이야기했던 여학생입니다. 굉장히 잘했어요. 부경대에 나왔던가 그래요. 굉장히 잘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행시 출신들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나온 친구들보다 더 잘한 것 같았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남학생, 조장이었던 학생인데요. 이거는 제가 이제 조금 이따 간단하게 몇 가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급 공채 면접 기출문제 이제 참고 상황으로 11년까지 했고요. 12년도 기출문제는 우리 학생들이 보내온 거는 후기와 함께 이제 수업 시간에 다시 한번 샘플로 드리려고 하고요. 작년에 저희가 이제 예상 문제 잡았던 것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 다 하지는 못했죠. 수업 시간이 짧았기 때문에 다 하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이제 제가 예상 문제라고 해서 우리 친구들한테 이제 보여줬던 거.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올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설명의 자료를 가능한 한 올리지 말자 사이트에 라는 얘기를 이제 하는 거고요. 자, 어쨌든 개인 발표 작년 예상 문제입니다. 올해는 좀 달라져야겠죠. 올해는 달라져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래도 전혀 팁을 안 주면 뭐하니까 팁을 주면 일단은 박근혜 정부가 새로 등장했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국정과제들이 있죠. 일단 국정과제들은 여러분이 고민을 해 두셔야 됩니다. 국정과제들. 그 다음에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작년엔 제가 이제 입기 자료로 참조를 하라고 했던 것이 하나 있어요.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매년 그 우리나라의 이제 국정과제 같은 것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어떤 사회적 이슈, 사회적 현안들 쭉 이렇게 책자로 이제 그 파일로 내놓은 게 있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 그쪽 거를 이제 한번 참조를 하시면, 왜냐하면 이제 박근혜 정부는 아직은 국정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현안들을 제대로 이제 잡고 있지 못한 것 같아요. 장관들도 좀 솔직히 말해서 어리버리한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그 여러분들의 그 이 문제 출제자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면접 가는 과장들이 오잖아요. 5급은 이제 국장이 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쪽에서 문제를 만들지 저 위에서 뭐 이 문제 내라 이런 소리는 안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참조사항으로 일단 봐라. 참조사항으로 보고 두 가지,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 그 다음에 국회 입법조사처가 보고 있는 우리 국정 현안들, 이런 이슈들을 한번 이제 여러분이 참조해서 스터디랄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결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문제는 그냥 작년 거니까 참조, 올해 거는 조금 이제 수정돼야 될 것 같고요. 사전조사서 항목은 작년 거나 올해 거나 뭐 사전조사에서 뭐 다르게 있겠어요. 사전조사서는 작년 거나 올해 거나 거의 똑같을 것이다. 다만 사전조사서는 사전조사서에 기반한 질문들을 많이 하기는 하는데, 그것들을 물어보더라도 5개 항목을 쓰거나 4개 항목을 쓰는데 그걸 다 쓴다고 하더라도 다 질문하지는 않습니다. 형식상 해보고요. 그래서 이 사전조사서는 여러분이 예측 가능한 항목들이기 때문에 그들도 알아요. 알아서 질문은 하기는 하지만 개별 면접에 오히려 사전조사서보다는 추가 질문, 압박 질문이거나 또는 돌발 질문들, 이것들이 훨씬 여러분을 당혹스럽게 할 겁니다. 그래서 사전조사 항목은 수업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스터디를 통해서, 또 개별적인 고민을 통해서 적어도 여기에 나와 있는 항목들은 전부 정리를 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예측 가능한 문제들이기 때문에 정리한다. 어떻게 PR할 것이냐. 항상 PR은 감동을 주는 거는 똑같아요.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면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노스쿨 면접 교재 제일 앞에다가 써놓은 게 그거예요. 또 취업 자소서를 할지 공문 이 자소서들 쓸 때 제일 앞에 자소서분 해놓은 게 과거에 이예수 씨한테 하루에 수백 통의 편지들이 온답니다. 나의 첫사랑, 나의 삶, 네. 이거 쓰면 진짜 대박 난다. 이거 나는 글재주가 없으니까 당신이 쓰면 이거 소설 소재로 최고다. 그러면서 온대요. 이예수 씨가 읽어보면 다 대동소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3사 방송 드라마를 한번 봐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똑같잖아. 서울에 새 집 살고 그쵸? 우리는 지하철 타고 가도 평생 한번 아는 사람 만나기 쉽지 않은데 맨날 만나고 그죠? 그 다음에 원래 부잣집은 애들 간수를 잘하겠죠. 근데 꼭 애 하나씩 잃어먹고 부잣집에서 애를 잃어먹겠어요? 잃어먹고 그리고 살인사건 별로 없는데 꼭 부잣집은 애 죽이고 그러니까 거의 벼락 맞을 확률로만 돼 있잖아요. 100만 분의 1의 확률씩. 그 중에 하나는 진짜였겠지. 그 중에 하나는 진짜였을 수 있어요. 과거에. 100만 분의 1의 확률. 얼마나 신기한 거예요. 아 이거 드라마 소재로 정말 좋다 했겠지. 다 따라하니까 다 100만 분의 1의 확률로 진행되니까 여러분들이 뭐죠? 소설이 아무리 가공의 것이라고 할지라도 개연성은 있어야 되잖아. 그럴듯해야 되잖아.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드라마를 보고 있는 사람들은 머리가 없는 사람들이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는 이유가 그거 보고 어떻게 그 주인공이 화를 낸다고 내가 화가 나야 되는데 감정이입이 안 되잖아. 공감이 안 가잖아. 개연성이 없으니까. 이런 얘기들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전조사서를 보고 면접관이 이 친구는 정말 생각이 깊다? 즉 감동을 주려면 여러분들만의 고민의 흔적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약간의 창의성으로 발현돼야 되고요. 그래서 사전조사서를 여러분들이 다음에 쭉 써서 첨삭을 한번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좀 바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그래서 다는 못 해주니까 빨리 작성한 사람 거를 해줘야겠죠. 그리고 사전조사서는 공개 첨삭을 할 수가 없겠죠. 논술 같은 거는 공개 첨삭을 해요. 제일 잘 쓴 거 하나 가지고 또 해줍니다. 근데 여러분들 사전조사서 내일 모레 시험 봐야 되는데 이거는 정말로 자기의 독특한 독창성의 문제인데 공개를 할 수가 없는 거죠. PT 주제는 공개를 해볼 수도 있어요. 이 친구는 이렇게 썼다. 그래서 사실은 저별로는 PT 주제는 항상 또 물어봅니다. 여러분들 조원들한테 물어봐서 제가 이제 조원들한테 물어봐서 조원들이 괜찮다 그러면 발표 순서대로 딱 전부 8부 복사를 해서 나눠줍니다. 같이 공유하라고. 근데 사전조사서는 이제 공유를 안 시킵니다. 그냥 저만 보고 질문을 하는 거죠. 그거는 당연한 겁니다. 그죠? 주제에 대한 생각들은 이게 똑같이 나온다는 건 아니니까 공유를 하더라도 사전조사서의 아이디어는 공유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공유하지 않는다. 단지 제가 이제 이야기만 할 뿐이지 공유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전조사서는 여러분이 오늘 돌아가면 제일 먼저 이제 이거를 이제 하셔야 될 건데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이제 해 가야 될 이제 작업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사전 면접반의 설강 목적. 이거는 이제 어떤 친구가 혹시 저한테 메일 보낸 친구 왔어요? 안 왔나 보네요. 메일을 보내서 물어보더라고요. 사전 면접반이 어떤 의미를 갖냐고 물어봐서 제가 그냥 답변해 놓은 거를 여기다가 그대로 옮겨봤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견습직 합격할 거고요. 또 혹시나 이제 피셋에서 안 된 친구들은 회사 시험을 봐야 될 거고 공사공단이랄지 대기업을 봐야 될 건데 제가 이제 공사공단 취업 면접하고 직무적성 이런 거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보면 마지막 3대1까지 왔는데 그걸 마지막에 못 넘어가는 친구들이 많아요. 조가 형성이 안 됩니다. 같은 회사 들어가는 조. 평소에 모르는 사람들이라서. 같은 과에서 몇 명 치렀는데 자기 혼자만 되잖아. 없어, 조 만들 사람이. 근데 거기는 토론 면접에, PT 면접에, 개별 면접을 봐요. 그러면 토론 면접, PT 면접이 굉장히 중요한데 연습을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거의
심지어는 한전 같은 경우는 인문계는 200대 1까지도 됐었는데 그 어려운 시험 필기까지 서류 필기 다 통과해 놓고 마지막 3대 1에 투자를 못 합니다. 할 데가 없어서. 그렇다고 어디 면접 가보면 뭐 정부 앞에서 이런 강의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특히 회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시험들이 이 연습들이 좀 도움이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한테는 해당 사항이 없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 하고 싶어 하는 거는 두 번째, 세 번째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효율적인 시험 준비를 위해서는 오히려 사후 면접반, 본 면접반보다는 사전 면접반이 낫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이거 듣고 남의 본 면접은 그냥 혼자 연습할 수도 있는 거니까 방향성을 잡고 어떻게 공부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차라리 그때 혼자 하는 게 낫지 나중에 듣는 것보다는 지금 듣고 나중에 혼자 하는 게 낫다라는 겁니다. 대신에 필기 합격 가능성이 조금 있으면 더 좋겠죠. 높으면. 그 다음에 심리적 안정감. 한 달 내내 떨고 있지 말고 뭔가를 하고 있을 때 오히려 여러분들이 그런 불안감에서 해소될 수 있다. 마음 걱정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공부할 때 오히려 두렵지 않은 거죠. 그런 얘기 때문에 사전 면접반 설강 목적을 제가 써놨고요. 자,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두 달간 준비해야 될 얘기들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런 강의도 다시 한번 말씀드려야 되는 내용인데요. 첫 번째는 여러분이 뭐를 하느냐라는 거죠. 여러분이 누구냐?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공무원이고요. 거기에서 7급이에요. 7급은 플래카드 붙어요. 사법시험이 이제 지금은 거의 없어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플래카드가 붙는 거고요. 고시라는 얘기를 하고요. 그죠? 행시 제외하고는 가장 좋은 취업 관문이죠. 그죠? 네. 자랑스럽죠. 지금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위치가 뭐냐? 여러분은 군대로 말하면 소대장입니다. 경찰로 말하면 파출소장이에요. 물론 서울의 파출소장은 경위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도 없습니다. 대개는. 지방의 지서장 같은 경우는 여러분보다 낮은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은 초급 간부 소대장 정도고요. 사실은 군대 소대장보다는 높죠. 한 대위 정도는 되는 거고요. 경찰로 따지면 이제 경위 정도가 여러분입니다. 경찰대 나온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일단은 공무원은 아시잖아요. 공적인 일들을 공적인 걸 힘써서 하는 관원이 여러분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봉사자이면서 국민의 종복이면서 그러면서 국민들한테 이끌려만 가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삶을 위해서 비전을 제시해야 되는 리더이면서 그러니까 사회계약 국민과의 사회계약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국민한테 공적인 업무를 수임받은 수임인이면서 동시에 리더라는 이중적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자, 공무원에서 여러분이 핏셋에서 과목들이 왜 그렇게 왜 있나? 언어 논리, 자료 해석, 상황 판단. 바로 여러분이 공무원 할 때 꼭 필요한 항목입니다. 노스쿨 들어갈 때 니트 시험은 약간 달라요. 언어이해, 추리 논증, 논술입니다. 그거는 분쟁 해결에 필요한 능력들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거고 여러분한테 제일 중요한 건 의사결정 능력이기 때문에 이해하고 자료를 해석하고 그 다음에 판단하는 거. 이 능력이 중요해서 핏셋 과목을 그렇게 놓는 겁니다. 그래서 PT도 상황 판단 형태로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초급 간부. 자, 공무원의 역할, 자세 봐두셔야 될 것이고요. 초급 간부. 자, 여러분의 7급 포지션, 초급 간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자, 초급 간부는 말 그대로 간부이죠. 그러나 현장적 간부입니다. 그러니까 5급 출신들이
뭐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5급 가죠. 그리고 이제 지금 뭐죠? 얼마 전에 9급 출신의 국장들도 나왔죠. 9급 출신의 국장 나왔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도 국장까지도 잘 갈 수 있어요. 잘하면. 예. 근데 이제 어쨌든 여러분들이 지금 담당하고 있는 거는 그러니까 현장적인 간부다, 지휘자다라는 거죠. 현장 지휘자입니다. 그래서 어떤 각 부서의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큰 비전을 제시하고 전략을 세우고 이런 것들은 전부 예, 국장급들 위에서 하는 것이고요. 여러분이 해야 될 거는 그러한 그 틀을 갖고 나왔을 때 이제 전술, 예, 구체적인 전술, 고지를 점령하라라고 하면 점령하는 건데 예, 그런 것들에 대한 순간순간 현장적인 의사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의사결정자이면서 예, 그러나 이 의사결정이 거대한 어떤 그 기획적인 부분이 아니라 현장적 의사결정이에요. 현장적, 따라서 구체적인 의사결정이 되겠죠. 상황에 따라서.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는 상당히 많은 순발력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엄격한 규칙과 명령을 준수하는 것도 필요하고 동시에 거기에 융통성을 발휘하는 것도 필요하고 예, 굉장히 어렵죠. 법을 지키면 고루하다, 고지식하다라고 어디까지가 고지식이고 어디까지가 준법 정신이 강한 거고 예, 헷갈리죠. 어디까지가 주관이고 어디까지가 고집이냐라는 거 어렵죠. 그죠? 바로 그 굉장히 어려운 일을 여러분이 수행해야 됩니다. 여기에 상부 조직이 있고요. 여기에 하부 조직이 있겠죠. 9급 출신이나 기능직들 예, 여기에 있겠고 행시 출신들이 여기에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조직에 뭐가 돼요? 윤활유? 예, 윤활유 정도가 아니라 조직의 의사소통을 결정짓는 핵심적 키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그거보다 뭐라고 하지? 그 제일 중요한 그 연결고리. 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영어로. 네, 그런 부분이에요, 여러분이. 예, 뭐 우리 같으면 뭐 관절 같은 거라고 할까요? 어쨌든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직의 의사소통의 어떤 가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가교. 보통 우리가 뭐라고 하죠? 위의 얘기가 아래로 내려가는 거를 상위 하달이라고 합니다. 과거의 행정은 상위 하달이 제일 중요했죠. 지명령에 복종하도록 하는 것. 오늘날의 행정은 이제 하위 상달입니다. 현장적인 애로사항들, 구체적인 현실적인 문제를 알지 못한 상황에서 계획을 세우면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존재를 모르면 당연은 공허하다 그랬습니다. 즉 효용성이 없고 효과적인 정책이 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어떤 큰 정책들을 세우더라도 방향을 잡더라도 현장적 요구를 참조해서 그 계획을 세워야 이게 제대로 된 계획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탁상공론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자전거 도로입니다. 우리나라는 자전거 도로 같은 경우를 만들기에 굉장히 용이치 않습니다. 도로에다 만들 필요가 없어요. 서울같이 거대한 도시, 출퇴근 시간이 1시간 넘어가는 이런 곳에 자전거 도로 만들어 봐봐. 되겠어요? 우리의 자전거 도로는 대개는 뭐죠? 내재용밖에 안 돼요. 즉 말해서 운동용이에요. 운동용. 중소도시는 돼요. 중소도시는 뭐 끝에서 끝까지 가봐야 자전거 타고 가도 20분도 안 걸립니다. 되는데 서울은 어렵죠. 자전거 도로를 인도에다 만들어 놨더니 맨날 쌈박질이야. 뭐 장사들이 가로막고 있고 실제로 자전거 갈 수도 없고 가면서 삑삑거리면 자기가 자전거 타고 갈 때는 삑삑거리다가 다른 사람이 자전거 타고 오면서 삑삑거리면 자기 걸어갈 때 화를 내고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래서 밑에 도로 옆에다 만들어 놨어. 도로 옆에 만들어 놨더니 전부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어. 길이 없어. 자전거 도로 가다가 길이 없어요. 네. 구 지나면 길이 없어요. 그리고 죽으라는 소리예요. 자전거는요. 옆에 트럭 같은 거 지나가면 그 힘 때문에 넘어집니다. 특히 아줌마들. 그래서 죽은 사람 많아요. 저 주위에도 있어요. 그냥 자전거 저절로 넘어져요. 트럭이 받지 않았어요. 그냥 가는데 넘어진 거예요. 알아서. 네. 그 도로 옆에다 자전거 도로를 만드는 건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죽으라는 소리고요. 네. 그리고 자전거 도로 자체가 없어요. 아마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막혀 있습니다. 엄청난 돈을 들여서
결국은 쓸모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강변북로 같은 경우도 한번 봐보세요. 옛날에 만든 건데 진입을 1차선으로 하게 만들어놨어. 완전히 그 책상에서 딱 줄 그은 거예요. 탁상공론의 대표적인 겁니다. 그래서 현장적 요구, 현장적 애로, 현장적 상황들을 모르게 되면 그 계획들이 효용성이 떨어지는 어떤 계획이 될 수밖에 정책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상위 하달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게 하위 상달입니다. 그래서 자꾸 현장 직원들의 얘기들을 반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 성균관대 장을병 총장인가요? 그분은 그랬다잖아요. 딱 그 운동장에 잔디를 깔잖아요. 그 잔디를 이렇게 까는데 잔디 깔 때는 길을 안 내놓는답니다. 보통 잔디를 깔면 딱 이렇게 사방으로 동그랗게 해갖고 이렇게 길을 내잖아요. 길을 안 내고 놔둔답니다. 놔두면 학생들이 지나가는 길 자체 글로 그냥 꾸불꾸불 하더라도 이렇게 뭐 질러 가더라도 여기다 길을 이렇게 내놓으면 잔디가 안 상한다는 거예요. 이런 정책들이 이제는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정도. 그래서 여러분이 바로 하위 상달과 상위 하달의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조직의 살아있는 조직을 만드는 것, 조직의 활성화, 그거는 곧 여러분한테 달렸다라는 얘기입니다. 하위 상달과 상위 하달의 가교 역할, 살아있는 조직, 조직의 활성화의 핵심적 고리가 여러분들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조건 현장 직원들, 사실은 현장 직원들 얘기만 다 들어도 안 돼요. 걔네들은 이제 큰 진급을 목표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일 적게 하고 월급 많이 받으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법이랄지 이런 것보다. 그래서 또 시야도 좁고, 그러니까 그 역할들을, 그러니까 법의 원칙의 준수와 융통성, 이거를 어떻게 잘 조화롭게 여러분들이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조직이 살고 죽고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충분히 자부심을 느껴야 되는 거는 바로 하위 상달과 상위 상달의 가교 따라서 여러분의 조직 활성화에 키를 쥐고 있다. 여러분의 존재 가치입니다. 7급. 이해하시겠죠? 네. 자, 이거를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공무원이 되는 뜻, 왜 공무원이 되려고 하는가? 라는 거에 대한 의미. 자, 여러분이 직업관을 택했어요. 자, 직업관으로 여러분이 지금 현재 뭐를 택했어요? 공직이라는 걸 택했어요. 7급을 택했어요. 그 중에서도. 왜 9급을 안 가고, 왜 5급 행시를 안 보고, 숨어있는 말은 행시는 좀 더 어려운 것 같고, 2차 과목도 많고, 그쵸? 9급 조금 양이 안 차고, 뭐 내가 그 정도 이상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일 좋은 말이죠. 네. 이 정도는 쉽게 조금 빨리 합격할 것 같아서 뭐 택했을 수 있겠죠. 그러나 7급에 대한 보람 나름대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니도 알고 나도 알지만 그래도 그거를 말로 해봐라 라는 거죠. 그게 또 중요한 거거든요. 니도 알고 나도 알지만 어쨌든 말로 그럴싸하게 포장하는 것도 또 정책이에요. 그죠? 그거 중요합니다. 대변인이 따로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다 이유가 있어요. 그거 해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7급의 포지션을 잘 기억하고 있으면 어떤 이제 문제 상황, 사전조사서 관련되는 것들이 나오더라도 여러분이 답변할 수 이제 있을 겁니다. 자, 직업관이 나오려면 뭐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의 가치관이 나와야 됩니다. 가치관이 나오려면 여러분의 인생관이 먼저 나와야 됩니다. 자, 인생관은 뭘까 그러면 이거는 하나의 삶의 이유, 목적입니다. 이거는 삶의 하나의 방법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임의적으로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뭐 인생관과 가치관을 같은 의미로 많이 쓰기도 하지만 항상 목적과 이유에서 방법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뭘 할 것이냐를 먼저 정해야 어떻게 할 것이냐를 결정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삶의 목적이 너무나 어려워서 사실은 왜 사는지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뭐 어떻게 살 것인지를 먼저 결정을 하는 그런 어떤 모순적 상황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그런 말을 했죠.
그래서 나는 삶의 목적을 삶의 의미와 가치를 깨닫는 데 둔다. 그러니까 왜 사는지 알기 위해 사는 거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요. 어쨌든 삶의 목적 여러분은 나와줘야 됩니다. 인생관. 여러분의 인생관은 뭐냐? 삶의 가치 어디다 두는 거냐? 어디다? 그러니까 뭐 자자손손 행복할 거냐? 개인적 행복이냐? 여러분이 너무 거창하게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한몸 초계같이 자살특공대처럼 할 수 있다. 자살특공대처럼 할 수 없으면 그런 말 쓰지 말고 결국은 이것이 나의 행복이다. 그러니까 그 아리스토텔레스 이후에 인간의 목적은 행복으로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보기에 저는 이제 행복이 아니라 삶의 의미와 가치를 깨닫는 것일 수도 있어요. 저는 삶의 목적을 이제 그것이라고 보는데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죠. 지금은 그런 생각도 않고 사는데요. 당장 오늘만 보고 사는데요. 어쨌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위에 행복이었어요, 행복. 그럼 개인의 행복, 나의 행복은 어디서 찾을 거냐? 어떻게 하는 것이 나의 행복이냐라는 겁니다. 이게 삶의 방법이에요. 자, 돈 많이, 무병장수, 돈 많이, 이것이 행복이냐? 아니면 적어도 나의 행위를 많은 사람들이 뜻있게 생각해주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테레사 수녀의 삶이 행복한 거냐 뭐 이런 거 따져봐야 되는 거죠. 이거 나와야 여러분 이렇게 가는 거예요. 공직관으로. 왜 하고 많은 직업 중에 공직이냐, 이렇게 가는 겁니다. 제가 이 예를 간단하게 들어주면 저는 이제 윤동주 시인의 서시를 예송시로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짧아서 짧아서 외우기 쉬우니까. 두 번째는 바로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기 제일 쉬워서. 간단하게 서정수 시인의 시를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서정수 시인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 먹기를, 정말 그 말 들으면 너무나 광호하죠. 어떻게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어. 가끔씩 하늘을 우러러 조금이라도 부끄러워했으면 좋겠는데,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삶. 이 사람의 삶의 목적입니다. 여러분은 여기까지는 안 가더라도요. 가끔씩 하늘 볼 때 덜 쪽팔렸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쓸 수는 있겠죠. 아무튼 그런 거예요. 자, 이 사람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운 삶을 살고자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삶일까라고 했더니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하죠. 왜? 낙엽이 떨어져 죽으니까. 그것이 비록 순환적인 삶의 과정 속에 있더라도. 그래서 이 사람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운 삶을 박애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모든 것들을 사랑하는 삶. 이것이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운 삶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잎새에 떨어지는 바람에도 이 사람은 괴로워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죠.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정서 중에서, 즉 감정들 같은 것들 중에서 가장 진실하고 가장 순결하고 가장 순수한 거는 부모가 자식 생각하는 마음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요즘은 가끔씩 자식 팔아먹는 부모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대개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제 아실런지 교육학과 혹시 있을 수도 있겠는데요. 여러분이 교육 중에서 최고의 교육은 존재로서의 교육입니다. 두 번째가 행위로서의 교육이고 세 번째가 언어로서의 교육이에요. 존재로서의 교육이란 건 이런 거죠. 그러니까 말로 하는 건 아시겠죠? 행위로서의 교육은 보여주는 거죠. 따라하도록. 그러니까 부모가 도둑질하지 않아야 이 새끼한테, 얘 새끼도 도둑질 안 하는 거잖아요. 아버지가 어머니를 때리는 아버지를 욕하면서 아버지를 닮아가는 아들. 우리 많이 들어본 말이죠. 어머니를 때리는 아버지를 보면 욕하면서도 아버지를 닮아버리는 아들. 그게 굉장히 많습니다. 존재로서의 교육은 그 존재 자체가 나에게 어떤 의미를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부모에 대한 효 아무리 생각을 해봐야 그건 추상적인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을 해보기 전에 딱 바운스하는 느낌을 받지 못했을 때 그때 사랑 얘기는 전부 뭐지? 이론이지. 이론으로 해야 뭐 연애 한번 안 해봤어도 뭐 하루 저녁 날 새는 거 쉽죠. 조카 앞에서 딱 자랑하는 거 쉽죠. 그러나 사랑의 진실한 감정은 모릅니다. 해봐야 되죠. 그런데
부모에 대한 효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막 부모에 대한 효모 고맙다 생각하지만요. 예. 그게 언제 한번 달라지냐면 여러분이 임신하거나 또 여러분이 아기를 가졌을 때. 예. 똑같은 말이네. 임신은 여자고 남자들이 아기를 가졌을 때. 예. 그랬을 때 느낍니다. 내가 지금 이런 감정, 이 아이한테 쏟고 있는 이런 감정, 이 느낌, 우리 부모도 그랬을 텐데 라는 느낌이 확 옵니다, 그때. 그 전까지는 정말 그냥 우리가 좀 막연하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게 느낌이라는 건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아이는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효도해라고 한마디도 한 적도 없고, 그렇지만 그 아이가 딱 태어나서 존재하는 순간 우리는 효라는 걸 배우게 됩니다. 예. 내 부모도 이랬을 텐데라는 그 느낌이 절절하게 오죠. 존재로서의 교육입니다. 어쨌든 이제 그런 것들. 그래서 이제 항상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요. 어쨌든 이 사람은 이제 이렇게 박애라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박애이기 때문에 모든 죽어가는 걸 사랑하는 삶이어야 된다고 생각했고요. 그 다음에 왜 이 사람은 독립운동가가 되었을까? 왜 류순 감옥에서 옥살을 했을까? 죽어가는 낙엽에도 괴로워했던 사람. 네, 우리는 괴로워하지 않죠. 마치 부모가 자식들이 조금만 안 돼도 내가 우리 100살 먹은 노인네가 80살 먹은 아들 보고 길 조심하라고 이야기하는 그게 부모의 마음이기 때문에, 예, 그 마음으로 모든 것들을 이제 사랑하게 되면 그 마음이 나와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당시에 2천만, 그때 2천만이었거든, 남북 앞에서. 2천만 조선 동포가 일제강점기 하에서 신음하고 있는 걸 두고 볼 수 없었겠지. 그죠? 떨어진 낙엽도 괴로워하는데, 일제 착취와 수탈에 시달리고 있는 동포들을 외면할 수 없었겠죠. 그러니까 독립운동가가 됐어요. 예. 이렇게 논리적으로 여러분도 가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 어디에 있는가? 예. 나는 왜 사는가? 나는 삶의 목적과 가치를 어디에 둘 것인가? 그래서 나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했고 그 중에서 공직을 구체적으로 택했다라는 겁니다. 삶의 방법 중에 하나에서. 이때 윤동주 시인처럼 하늘을 부끄러워 한 점 부끄러움 사람 이렇게 좋고 뭐든 한번 세워보세요, 여러분이. 예. 비유를 통해서 보든 어쨌든 삶의 목적과 이유 지금부터 고민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생각 안 했으면 지금 핏셋 학교 가는데 신경 쓰느라고 고민 안 했죠. 대학 4년 들어가서 고민하려고 했더니 취업 때문에 고민도 못 했죠. 이제 생각하는 겁니다. 다음에 여러분의 아이들이 여러분한테 엄마 왜 살아? 아빠 왜 살지? 아빠 왜 사는데? 라고 물어보면 그때 여러분이 해줄 수 있는 얘기 지금 만들어 두시기 바랍니다. 일단 면접에서 먼저 물어볼 테니까 대답 잘 해주시고요. 네, 요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살 것인지 어떤 삶을 살 것인지 박애가 됐든 뭐가 됐든 많은 사람이 나로 인해서 도움이 되면 좋겠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때 공직으로 넘어오면서 이런 것들을 거치지 않고 바로 공직을 이야기하는데 공익적인 삶이 좋아서 시쳇말로 그 말을 들으면 까고 있네 이런 소리 들립니다. 그거 아니잖아. 솔직히 말해 딱 터놓고 이야기해서 네가 알고 내가 알듯이 공익적인 일? 그러면 당신들이 공익적인 일을 그렇게도록 좋아했으면 봉사활동 얼마나 했는데 테레사 수녀 같은 일을 했어? 안 했잖아. 예. 그런 얘기가 섣불리 나오지 않도록 특히 그 얘기할 때 공익 이야기할 때 회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면 회사는 공익이란 게 뭔데? 모든 국민의 삶과 관련된 거겠지. 그럼 여러분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돈 벌어가지고 여러분한테 월급 주는 거잖아. 그럼 여러분은 모순적이네.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삶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타인의 삶을 폄하해서는 안 되는 거죠. 민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역할은 이제 과거처럼 나를 따르라 민간을 지도하고 규제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민간 부문의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분이 뭔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 들어가는 것보다 공무원적 가치, 공익적인 일이 더 우월적 가치를 갖고 있어서가 아니라 누군가는 해야 되잖아, 그런 일들을.
그랬을 때 여러분이 민간 부분의 활성화, 우리 사회가 가장 잘 돌아가도록 하는 그 역할들을 하는 거예요. 대신 월급은 적지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그들을 폄하하면 안 되고요. 가치적으로 비교하지 마세요. 가치적으로 비교하지 말고 일의 방법론이 다를 뿐이에요. 네, 그래서 공직 넘어갈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공익이라는 이야기를 하게 될 때, 뭐 회사 들어간 사람들은 전부 뭐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 그 사람들 봉사할 때 더 많이 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게 아니다. 자, 두 번째, 하나 더. 여러분은 봉사활동 안 해도 됩니다. 공무원이 되는 순간. 만약에 여러분이 우리 이런 말 있죠. 제가 이제 많이 쓰는 말인데, 자, 우리 조직에 갈등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조직이 있으면 그거야말로 억압적인 조직이라는 걸 반증한다. 왜? 갈등은 이해관계의 대립 때문에 자연 발생적이다라는 거죠. 어떻게 해소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또 민주주의가 완성됐다고 말하는 사람 말로 반민주적이다. 이런 말을 저는 씁니다. 똑같은 거예요. 공익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 여러분이 해야 될 건 아까 드린 대로 민간 부분의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분이 이제 존재하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그것이 이제 공익인 것인데, 까먹었어. 네. 아무튼, 네. 이제 여러분들이 그 계획을 세우실 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절대 폄하는 해서는 안 돼요. 사익 쪽을 폄하는 절대 안 되고요. 예, 공익적인 일을 한다. 그게 자부심이다라고 했을 때 어떠한 의미에서 그런 것인지는 한번 생각을 해 두셔야 됩니다. 특히 공무원이 제일 좋은 거 안정성입니다. 직업의 안정성. 자, 이 직업의 안정성 때문에 사실 여러분이 들어간 거잖아. 공무원님 월급이 좋아요. 조금 들어가 봐봐. 처음에는 괜찮은데 한 5년 지나면 회사 들어간 친구하고 2배, 3배 차이 나. 특히 회사는 뭐 중소기업 말고 저기 어디 삼성이나 뭐 이런데 대기업들. 물론 끝나고 나오면 여러분 괜찮아요. 연금이 있죠. 연금이. 공무원 연금이 또 괜찮거든요. 다음에 고령화 사야 될 때 여러분들은 100살까지는 충분히 살 건데 그때 그래도 노후 걱정 없어서 좋지. 네. 직업의 안정성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지금 오는 거예요. 항상 경기가 좋을 때는 공무원이랄지 은행이랄지 이런 데보다는 대기업 가요. 경기가 안 좋을 때 공무원 환장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미화원들, 예, 청소미화원인가 뭐라고 하는 그보다 어쨌든 예, 그거 뽑을 때 뭐 박사들도 몇 명 왔다고 신문에 난 적 있죠. 왜 갔겠어요 그 사람들이. 예, 직업의 안정성 때문에 가는 거예요. 직업의 안정성 때문에. 계약직은 너무 불안하거든요. 그리고 불안하기 때문에 계약직은 어떻게 돼요? 자본에 의해서 월급에 의해서 정신적 노예화가 되는 거예요. 꼼짝 못하잖아. 내 이삿짐 포장이사를 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같은 날 부장님 이사 가면 부장님 이삿짐 날라야 되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여러분은 그렇지 않잖아. 직업의 안정성이 있고 주인은 국민이고 안 보이잖아. 저 멀리 간접적으로 있기 때문에 직장 상사라고 하더라도 얘가 직접적인 내 주인 아니고 내 월급 주는 사람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할 말 조금 할 수 있어. 몇 살까지는 못 잡더라도 적어도 삿대질 한번 할 수는 있거든. 그렇다고 잘리는 건 아니지. 까짓 승질 안 시키면 안 시키는 대로 어떻든 간에 있어요. 직업의 안정성이라는 건 엄청난 의미를 주는 거예요. 소신. 이거예요. 이 공직이라는 거는 직업의 안정성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들로 하여금 여러분의 소신 있는 삶을 살게 해요. 여러분이 떳떳하게 여러분의 길을 갈 수 있게 해요. 흔들리지 않아요. 나의 취미는 그냥 나의 취미예요. 물론 여러분이 높이 승진하려면 다음에 국장님의 취미가 여러분의 취미가 되기는 해요. 까짓 거 안 해도 돼. 회사에서는 예, 부장님의 취미가 나의 취미가 안 될 수가 없어요. 가요. 예. 그냥 거기는 승진을 못하는 게 아니라 그냥 조금 이따 나가야 되니까. 예. 부장님의 취미는 곧 나의 취미입니다. 부장들은 상무 전무의 취미가 자기 취미고요. 상무 전무는 회장님의 취미가 곧 자기 취미입니다. 그죠? 예, 여러분은 소신 있는 삶을 살게 해줘요.
뿐만 아니라 바로 이 직업의 안정성 때문에 그리고 이 공익적 성격 때문에 아까 제가 하려다 많이 얘기가 그거죠. 봉사활동 안 해도 된다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활 자체가 국민에 대한 봉사자입니다. 공무원을 다른 의미로 국민에 대한 봉사자라고 해요. 여러분의 직업 자체가 봉사자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직업을 성실하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수행한다면 다른 봉사활동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게으름 피웠을 때 다른 봉사활동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전문성 향상과 업무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 주시면 돼요. 전문성과 공익성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도 물어봐요. 전문성과 공익성 물어보는데요. 공익적 마인드, 신념, 소신 중요합니다. 가치관 중요해요. 그러나 알지 못하면 제대로 알지 못하면 공익적 효과가 실현되지 못해요. 왜? 여러분이 멍청하게 일을 하게 되면 전혀 정책 효과가 오히려 반공익적으로 나와. 아까 자전거 도로처럼. 그러니까 전문성이야말로 공익성의 토대다. 전제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맡은 업무를 죽으라고 공부하지 않고 뭐 분류하고 뭐하고 해서 열심히 준비하지 않고 얼렁뚱땅 퇴근 시간만 기다리고 있으면 여러분은 사회교육 위반자이면서 여러분의 삶에 공익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공익을 좀 먹는 것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여러분이 대학교에서 배웠던 전문적 지식들을 어떻게 공익적으로 활성화시킬 것인지 이런 고민들, 그다음에 여러분은 사회적 요구, 사회적 이슈에 대한 민감성을 유지하고 있어야만 국민들한테 지금 필요한 게 뭔지 여러분들이 뭘 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이게 전부 전문성과 관련된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단지 그 직무만 아는 것이 아니라 직무 관련된 사회적 이슈, 사회적 요구에 대한 길을 열어드려야 돼. 항상 민감성을 유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나중에 들어가서 나쁜 공무원이 될 망정 적어도 지금은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도 변하는데 그런 생각도 없으면 뭐 처음부터 뭐지? 부당거래인가 뭐 거기 나온 그런 검사 내는 거예요. 예,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적어도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가 내면화를 해야 돼요. 나는 이런 사람이 되겠다라고 여러분 스스로가 다짐해둬야 면접장에 가서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괜히 멋쩍어서 얼굴 벌게지고요. 말도 잘 안 나와요. 자기 자신을, 그러니까 남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을 설득해야 돼요. 설득하기 위해서는 먼저 설득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그래서 저는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내면화되지 않는다. 여러분 스스로가 그 말을 믿지 않는다. 이거 거짓말이다. 라는 생각이 들면 어떤 영화의 주인공처럼 거짓말 탐지기를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다 뻐럭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가 그걸 내면화해 줘야 돼요. 지금부터. 처음에는 조금 겸연쩍더라도. 네. 이런 사람이 되겠다라고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전문성이란 건 공익성의 토대고 전제다라는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일할 거나 이런 거 물어볼 때도 그렇고 사회적 이슈에 대한 민감성, 사회적 그런 것도 다 생각해 주셔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 바로 직업의 안정성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큰 장점이다. 직업의 안정성 때문에 왔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해라라는 얘기죠. 회사 들어가는 사람들은 언제 잘릴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대비해야 돼요. 다른 회사로 예, 많은 인맥을 넓혀놔야 되고요. 스펙 쌓기 하고 있어야 되고요. 업무와 상관없이 왜? 제2의 취업이 언제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실직이 언제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제2의 취업에 준비해야 되고요. 예, 음식점 뭐가 잘 되고 있는지도 늘 알아봐야 되고요. 예, 어느 날 갑자기 내 책상 없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뭐지? 위험에 대비하는 그것이 더 중요해요. 회사에서 인정받는 일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예, 여러분은 그런 위험이 없어. 직업의 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뭐 하는 데만 신경 쓰면 돼. 여러분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만 신경 쓰면 돼. 쓸데없이 토익 점수 받으러 더 높게 받아갖고 어디 뭐 승진하려고 고민 안 해도 되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업무 관련된 일에 충실할 수 있어. 집중할 수 있어. 그리고 그것이 곧 공익의 중대한 이바지를 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전문성과 공익성의 관계.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따로 봉사활동 안 해도 여러분이 업무 수행만 잘 해내면 그것이 곧 봉사활동이다. 그것도 특정
특정 지역이 아니라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 활동을 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직업의 안정성 중요한 얘기입니다. 거짓말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거짓말 안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정말로 반사회적이라면 여러분은 지금 교도소에 있거나 정신병원에 있거나 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교도소나 정신병원에 없다는 거는 여러분의 생각이 덜 성숙됐을 수는 있어도 잘못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업의 안정성 문제 가지고 직장을 택했으면 이야기할 필요가 있어요. 거짓말할 필요 없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의미가 있거든요, 지금. 네. 그래서, 직업의 안정성이야말로 소실 있는 삶을 살게 해준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전문성 향상의 기회가 된다. 그리고 그것이 곧 공익을 향상시킬 것이다. 진정한 의미에서, 충실한 국민의 봉사자, 즉, 공무원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여러분이 팁으로 간직하시면서 해 주셔야 되고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이 이제 이런 걸 하려면 처음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가장 객관적으로는 모를 수도 있어요. 왜? 우리는 그 일의 당사자, 그 일에 얽혀 있기 때문에 거리감을 두고 볼 수가 없어요. 물에 빠진 사람이 물 밖을 못 보듯이 사랑하는 두 사람이 아무것도 잘 모르는 제3자 친구한테 자기들 간의 관계를 조언을 구하듯이 제3자가 보면 뻔할 뻔짠데 본인은 몰라. 그런 거란 말이에요. 심지어는 제가 면접, 무조건 합격할 때 걱정하지 마라 하는 사람도 면접 전날부터 달달 떨기 시작하는 거고 합격자 발표가 날 때 너는 뭐 걱정하니라고 하더라도 달달 떠는 건 마찬가지예요. 당사자는 그런 겁니다. 제3자가 보기에는 너 될 줄 알았어 라고 했지만 그 사람은 속 없는 소리 나 얼마나 긴장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네, 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가장 잘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해야 될 거는 나는 땡땡땡이다 뭐 이런 거 있죠 우리. 이거를 한 30개만 해보세요. 처음에 한 5개는 쉬워요. 한 10개 넘어가면 생각이 안 나요. 네. 재밌는 거는 나는 뭐뭐한 사람이다를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쓴다고 생각하지만 웃기는 건 이걸 써놓고 나니까 내가 보여. 오히려. 네. 이걸 써놓고 나니까 내가 나를 객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항상 면접이라는 거는 면접을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이 해야 될 거는 여러분의 삶을 성찰하고 설계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다 놓쳐버렸지만 지금부터는 지나온 삶을 한번 성찰하고 그리고 새롭게 미래를 설계하고 넘어가야 어떤 질문들이 나오더라도 답변할 수 있어요. 성찰과 설계. 삶에 대한 성찰과 설계가 없는데 어떻게 공무원에 대한 이 얘기 나오겠어요. 항상 삶에 대한 성찰과 설계, 직업까지 명확하게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꿈. 네. 자, 이 작업이 끝나면 나는 어떤 공무원이 될 것이다 라는 공무원 10계명. 공무원 10계명 반드시 작성해놔야 됩니다. 물론 다음에 제가 이제 공부할 때 리더란 현재적 리더란 뭐다 이런 얘기는 그때 다 해드리겠는데 어쨌든 나는 이건 수정을 해야 돼. 계속해서 수정할 겁니다. 10계명이 됐든 루틴하니까 7계명이 됐든 9계명이 됐든 꼭 10개로 맞출 필요는 없어요. 3계명이 됐든 나는 이런 공무원이 되겠다라고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질문하면 저는 그것은 뭐라고 답변을 한 다음에 이게 제 공무원 10계명 중에서 세 번째 항목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궁금할 거 아니야. 그래? 그 중에 중요한 거 뭐 있어? 여러분이 루틴하지 않는 표현으로 어떻든 해주면 가점일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공무원 10계명.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공무원이 되고 싶다. 네, 꼭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적는 이유는 면접을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성찰하고 설계하는 설계하는 방편이고요. 네, 최종 결과물이죠. 최종 결과물입니다. 두 번째는 항상 말씀드렸죠. 처음에 들어갈 때 이런 마음을 가져도 초지일관이 안 돼서 일 속에 묻히고 일상에 묻히다 보면 당장 내일 우리 아이 우유값 생각하게 되고 이러다 보면 흔들리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처음에 이것도 없으면 더 흔들리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공무원이 되게 쉽다라고 해서 이걸 써서 여러분 근무하는 책상에다가 붙여놓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좀 부끄럽더라도 붙여놔라라는 거죠. 그래야 여러분이 흔들릴 때, 연봉 더 많이 준다는 데서 오라 그럴 때, 또 거래처에서 기업체 같은 데서 뇌물 들어올 때, 또 상하 교통 안 좋아서 좀 짜증날 때, 회사 때려치고 싶을 때, 즉 조직 때려치고 싶을 때 보는 거죠. 힘들 때 보는 거죠. 네, 힘들 때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퇴직할 때 보셔야 됩니다. 퇴직할 때 여러분이 여러분의 후배들에게 떳떳하게 등을 보여주고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쫓기듯이 이삿짐 센터 불러갖고 이삿짐 나르고 나가는 게 아니라 적어도 여러분의 후배들한테 떳떳하게 등을 보여주고 나올 수 있는지는 그때 가서 이걸 보면서 알 수 있을 겁니다. 먼 미래에 이제 공무원 정년도 60세, 자 이제 아마 여러분 끝날 때는 65세쯤 될 거예요. 그때 정년퇴직하게 될 때 그때 보겠다. 그래서 그때 보면 내가 쫓기듯이 퇴임을 할지 아니면 후배들한테 당당하게 등을 보여주고 나올 수 있을지 결정이 될 것이다. 결국 이것이 여러분의 공직생활을 결정 지을 것이다. 자, 10계명을 철저하게 내면화 하셔야 됩니다. 지금 부끄럽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자체를 아주 강한 신념으로 간직하셔야 돼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앞으로 할 거는요, 또 여러분이 아침마다 또는 저녁에 잘 때 뭐 여자들은 맨날 화장하니까 거울 보이겠죠. 남자들도 요즘은 뭐 거울 보죠. 거울 볼 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선호하는 말은 너는 운 좋은 놈이야라는 겁니다. 네. 운 좋은 놈이야. 네. 제가 보기에 운 좋다는 말보다 더 좋은 건 없는 것 같아요. 벌써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뭐 몇억 분의 1의 확률로 태어났고요. 병 걸리지 않고 아직까지 그래도 여러분이 지금 견습직 시험까지 보고 있는 거는 대단히 운이 좋은 겁니다. 사실은. 우리 인생은 사실은 뭐 운7 기삼이 아니라 운9 기일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일단은 뭐 누가 사고 내고 싶어서 나요? 누가 병 걸리고 싶어서 나요? 건강하게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운이 굉장히 좋은 겁니다. 운이. 그래서 나는 이제 거울 보면서 나는 참 운 좋은 사람이다 라는 얘기를 좀 하라고 하는 건데요. 그게 많이 도움돼요, 진짜. 제가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따가 지금 좀 빨리 정리를 하죠. 어디로 가냐면 작년 기출문제 한번 보죠. 12페이지. 자, 12페이지. 자, 이것만 이제 정리를 하고, 네,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시죠. 오전 사전조사서에 출제됐던 문제다. 네, 다 우리가 뭐 했던 내용들입니다. 자, 자기 자신을 동기부여할 수 있는 남다른 방법에 대해 기술하시오 그랬습니다. 예, 뭐라고 해야 돼요? 여러분의 10계명에서 나올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뭐 좀 더 특이하게 이야기해 본다면 나는 늘 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예. 그래서 그 어떤 일이 오더라도 뭐 운 좋으면 우리가 이제 항상 뭐죠? 우리가 불안의 근거는 어디 있는 줄 아세요? 통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불안의 근거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거는 불안해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능력으로 통제가 안 되는 것들은 전부 불안합니다. 아무리 큰 세퍼트가 있어도 요거 맨날 내가 길들여서 말 잘 들으면 불안해하지 않죠, 세퍼트를 보고. 근데 여러분이 통제가 안 되는 아주 그 치와 같은 작은 개도 여러분 말 안 들으면 이제 여러분 불안해하는 거예요. 통제가 가능하려면 설명이 가능해야 되고 예측이 가능해야 되고 뭐 이렇습니다. 예측이 가능해야 되고 예측이 가능하려면 설명이 가능해야 되고 설명이 가능하려면 추정화가 돼야 되는데 어떻든 뭐 그런 복잡한 얘기를 놔두고 인생은 정말로 통제가 안 되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죠. 오늘 당장 기뻐했다가 내일 당장 뭐 병에 걸릴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제일 좋은 것, 어려운 일이 닥치든 무엇하든 나는 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아마 그것이 여러분들한테 큰 자신감을 줄 겁니다. 제가 보기에 그것보다 더 좋은 거 없어요. 우리를 가장 많이 기만했던 건 근면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는 근면하다. 나는 노력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 우리를 가장 기만하죠. 기만합니다.
예. 근데 차라리 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한번 한 방편이 되는 거고요. 자, 어쨌든 뭐 이거는 여러 가지로 답변할 수 있는 것이고, 예, 그 다음에 이제 10개명까지 들어가면 좀 더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뭐, 예,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항상, 예, 분류하고요. 그 어떤 정보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 직무와 관련된 어떤 뉴스들, 그죠? 사실 이슈들, 항상 그것에 민감해야 될 이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국민의 봉사자이기 때문에 국민적 요구사항을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뉴스나 어떤 이슈들은 항상 뭐죠? 항목별로 나와서 매일 그 파일에다가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거죠. 제가 여러분 면접 문제를 뉴스 보면 계속 업그레이드 해요. 한 2014년 면접 문제 해가지고. 네. 그런 식으로 하듯이 여러분들도 업무와 관련된 거를 범주화시켜서, 즉 분류해서 네, 업그레이드를 계속 해 나가랍니다. 어떤 순서로? 가나다 순서로. 그렇게 해놓으면 혹시 뭐가 딱 나오면 그때 그 자료를 보면 돼요. 가나다 순서니까 찾기 좋죠. 그러면 거기에 다 있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예, 분류하는 것이 중요하다. 분류 메모하는 것이. 그것이 도서관에 가서 이거는 뭐 너무나 루틴한 대답이고 사실은. 네. 뭐 당연히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어쨌든 항상 미리미리 메모해두고 분류해서 범주화해두고 가나다 순서로 이렇게 예, 항상 해온다. 제가 그 우리 거기 써놓은 것처럼 연장을 잘 챙기는 사람이 일도 잘한다는 겁니다. 딱 필요할 때 그 연장이 어디 있는지 알아 바로 가져오지. 야 가서 뭐 좀 가져와. 중요한 일이 있어서 가져오라고 그랬는데 그 찾느라고 이미 게임 끝나버리면 안 되잖아요. 예. 항상 연장을 잘 챙기는 사람이 일을 잘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옛말을 명심하고 있다. 여러분은 그 얘기해주면 되잖아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 상사가 자신이 작성한 보고서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였다. 뭐 이런 거는 못 뻔할 뻔치 아니에요. 다만 어떻게 대답하느냐겠죠. 자, 과거의 상사는 나를 부려먹는 악덕 기업주 같은 사람이었죠. 에? 나한테 맨날 명령만 하고, 그죠? 부려먹고, 지는 안 하고 나보다 하라 그러고, 지는 뇌물 먹고 나보다는 먹지 말라 그러면서 맨날. 에. 오늘날의 상사는 멘토입니다. 경험과 지혜. 여러분들 그 군대 가서, 남학생들 알 거야. 군대 가서 가장 이상적인 쫄따구는 뭐였지? 알아서 일을 척척 잘하는 쫄따구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시키는 것만 잘하는 쫄따구가 있고요. 세 번째는 시키는 일도 못하는 쫄따구가 있습니다. 군대에서 가장 이상적인 쫄따구는 뭐였나요? 네, 두 번째. 시키는 것만 잘하는 쫄따구였습니다. 알아서 척척 잘하는 친구는 보통 잘하는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막판에. 큰일은. 왜? 시야가 달라, 시야가. 이 신빙이 뭘 알아? 지가 알아서 하겠다고 했는데 완전 일을 망쳐버릴 수도 있겠고요. 뭐 이쪽에 쓰려고 놔둔 건데 쓰레기인 줄 알고 치워버릴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모르는 길은 물어서 간답니다. 모르는 길은 물어서 간다.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의 시야와 안목이 좁습니다. 상사는 여러분들보다 더 많은 일을 경험했고 그 경험을 통한 지혜가 쌓여 있습니다. 창의성은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경험과 지혜를 존중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상사에게 물어서 해야 되는 거고요. 그게 바로 상사는 멘토다라는 겁니다. 하나의 교사처럼 조언자 예, 이런 것이다. 따라서 상사가 부정적 반응을 보이게 되면 소통해야 됩니다. 네, 왜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건지. 제가 그럼 과장님이 보시기에 제가 미흡한 점이 많을 텐데 그럼 미흡한 어떤 부분들이 좀 있는지 알려주면 새롭게 생각할 기회로 잡겠습니다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알려주면 거기에 대해서 조목조목 이제 항상 말로 하는 것보다는요 먼저 서류를 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말로 하게 되면 현장에서 바로바로 반박이 나오면 이제 격앙될 수가 있어요. 예,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수가 있습니다. 말로 하는 것들에 먼저 서류로 보고서를 씁니다. 다시 알려드리고 왜 이 제도가 필요한지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를 먼저 알려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부르면 찾아가서 또 이렇게 설득하는 방법들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중요한 건 상사는 멘토다라는 겁니다. 대립관계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남들보다 솔선수범했던 경험.
예, 뭐 여러분들이 있다면 이제 해줘야겠죠. 많이 해줘야 될 텐데요. 여러분의 이제 10계명에 들어갈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이제 항상 이왕 할 거, 자, 하기 싫은 건 안 해야 됩니다. 그쵸? 하기 싫은 건 가능하면 안 해야 되는데 하기 싫지만 해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밥맛 없지만 억지로라도 먹어야 되는 수가 있듯이 여러분이 일하기 싫지만 어떻든 직장에서 쫓겨나지 않으려면 일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죠. 네. 자, 정말로 하기 싫은 건 안 하는 게 최선이다. 그러나 할 수밖에 없는 일이라면 즐겁게 하겠다. 이왕 할 거라면 즐겁게 하겠다. 왜? 나는 이런 경험을 했으니까. 특히 남학생들 어디 가서 군대에서. 자, 구보를 합니다. 제일 앞에 바람의 그 마찰을 받으면서 걷는 제일 앞에서 걷는 사람은 구보를 해도 덜 힘듭니다. 근데 제일 뒤에서 쫄래쫄래 따라가는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요, 항상. 심지어는 구보를 이렇게 진행하는 분대장은 왔다 갔다 더 많이 걷는데도 걔는 안 힘듭니다. 여러분 진짜 일이란 걸 해보면요. 특히 하기 싫은 일일수록 하고 싶은 일은 괜찮아요. 그래도 하기 싫은 일일수록 끌려가면 굉장히 힘듭니다. 차라리 그걸 적극적으로 하는 게 훨씬 쉬워요. 여러분 그 바이킹 같은 것도요. 이렇게 타잖아요. 응? 바이킹 타서 바이킹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올라갈 때는 별로 안 무섭잖아요. 내려올 때 무섭죠? 왜? 여러분 관성이라는 게 있잖아. 여러분은 바이킹이 이렇게 올라가면 올라가는 관성 때문에 계속 올라가려고 해. 몸이. 근데 바이킹이 갑자기 툭 떨어져. 샤 하면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긴장하고 무섭고 왁 소리 나온단 말이에요. 사실 그 재미로 타는 거라서 제가 그 방법을 알려드리면 안 되는데 그 재미로 타는 거니까. 근데 이것을요. 올라가서 내려오려고 할 때 여러분이 엉덩이 힘을 먼저 주고 여러분이 민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혀 겁 안 납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올라가려는 관성을 유지하려고 얘는 끌고 내려가니까 딸려가니까 그렇게 악소리가 나오는 비명이 나오는 거예요. 딱 올라가서 내려가려고 할 때 여러분이 엉덩이 힘주고 먼저 딱 발을 구르듯이 한번 줘봐요. 전혀 안 두렵습니다.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두 개 예를 드렸습니다. 바이킹, 그 다음에 구보 예를 들었어요. 예. 하기 싫은 일일수록 소극적이면 끌려가면 더 힘들다라는 겁니다. 더 힘들다. 정말로 힘들다. 그러니까 만약에 가능하면 하기 싫은 건 안 하면 좋겠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일이라면 즐겁게 하는 것이 덜 고통스럽다. 뭐 내가 뭐 착한 사람이라서 아니라 덜 고통스러워. 그리고 뭐지? 효율성도 높아. 뒤에 칭찬도 받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한다. 뭐 이런 얘기 해주면 좋겠죠. 예, 5번 문제는 리더와 관련된 문제고요. 예, 뭐 리더에게 제일 중요한 건 소통이 되겠지만, 자 오늘날의 리더 그러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이제 소통하는 리더, 예, 뭐 많이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런 리더를 딱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하고자 합니다. 자, 리더란 팀원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적시에 최대 역량을 발휘토록 하는 사람이다. 여러분은 초급 간부니까. 그래서 간부로서의 리더란 팀원들을, 조직원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적시에 최대 역량을 발휘토록 하는 것이다. 시기가 늦어도 안 되고요. 역량이 다 발휘 안 돼도 안 되고요. 그러려면 적재적소에 배치해야 됩니다. 자, 팀원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려면 뭐가 돼야 돼요? 잘 알아야죠. 잘 알아야 됩니다. 잘 안다는 것은 이성적인 의사소통만 갖고는 안 되고 정서적, 감정적 유대가 결합돼야 제대로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알려면 술도 마셔야 되고, 그쵸? 예. 그런 거죠. 누가 미리 다 알고 친구가 되며 누가 미리 다 알고 사랑을 합니까? 사랑을 하면서 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닌 게 비어 싶으면 헤어지는 거고요. 그런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때 소통이 필요한 겁니다. 소통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적시의 최대 역량을 발휘토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상대방은 이해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5번 문제 좀 더 감동 줄 수 있는 표현이 필요한 것 같고요. 뭐 등록금 인하 문제는 나중에 이야기를 이제 나왔으니까 안 나오겠죠. 뭐 이제 중요한 거는 뭐 학력 인플레도 중요하고요.
대학들이 이제 졸업장 장사꾼이 되고 있는 것도 중요한 문제이긴 합니다. 그러나 등록금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사실은 우리나라는 대학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요. 지나치게 그 고등교육이 전문가들 양성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취업 양성소로 직업훈련소로 바뀌다 보니까 그런 경향이 있고요. 중요한 건 이제 졸업장 장사꾼, 졸업장 학벌주의가 좀 사라지게 되면, 그러니까 고등학교 3학년 성적으로 평가하지 말고 대학 4학년 성적으로 평가해야 될 것이고요. 모든 사람들이 고등교육을 받아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필요가 있을 텐데, 그래서 대학을 좀 줄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등록금이 공립대는 이걸로 유지되는데 왜 사립대는 유지가 안 되느냐라는 거죠. 공립대는 이제 국가가 지원을 이제 해주는 면이 있고요. 사립대도 지원해주는 면이 있습니다. 국가가. 그거를 국공립과 사립대를 거의 동등하게 국가가 지원할 수도 있겠고요. 예산이 부족하다면 어떻게 가야 돼요? 산학연계나 국책연구 지원을 해주면 됩니다. 돈 많이 벌어요. 그렇게 해서 가야 되고, 자, 우리나라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원래 재단 전입금이 많아야 되는데 거꾸로 학교 돈을 재단이 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원래는 재단 전입금이 들어와야 되는 거거든요. 왜? 이거는 재단이기 때문에, 재단은 비영리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들어와야 되는데 오히려 그렇지 않은 그런 관행들, 대학을 짓는 이유는, 학교를 짓는 이유는 그럴싸하게 교육사 반답시고 거의 폼으로 갖고 있는 경우도 많고요. 그런 관행들을 좀 이제 없애가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 적정, 그러니까 대학 등록금을 전액 뭐 국가가 이렇게 해준다는 거는, 그거는 사실은 학력 인플레를 부추기는 일밖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금을 부담을 해야죠. 수익자 부담 원칙이 없으면 도덕적 해이가 나오게 되죠. 수익자 부담 원칙은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꼭 장학생 성적 기준으로 하는 거는 문제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적 기준으로 하는 거는, 그거는 성적이랑 포상이잖아요. 포상. 그러니까 잘했던 놈한테 포상 주는 거고, 사실은 뭐죠? 장학금이라는 건 본래 의미가 뭐예요? 포상금이 아니라 말 그대로 학력을, 공부를 장려하기 위한 것이어야 돼요. 생활 여건이 안 돼서 공부를 잘할 수 있는데 안 하는 사람들한테 줘야 되는 것이지, 공부 잘했다고 포상금으로 주면 안 되는 게 장학금입니다. 그래서 성적 기준은 문제 있다. 그 친구는 성적 잘 받아서 취업도 잘 될 텐데, 바로 대등한 무기평등의 원칙을 갖춰주기 위해서 장학금은 실질적 기회 인증을 위해서 주어져야 되고, 그런 목적으로 사용돼야 된다라는 얘기도 해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어떻든 간에 사립대가 지금 현재 너무 세죠. 등록금이 물가 상승률보다 훨씬 센 건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등록금을 국공립대와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는 낮춰줘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국가 지원금 빼놓고 나서 어쨌든 좀 낮출 필요가 있겠고, 부족한 부분들은 국책연구 지원이랄지 프로젝트를 주면서 산학 연계 방안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재단 전입금 확충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건 이제 안 나오겠죠? 작년에 나왔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4페이지 가시면 지금 이와 같이 마지막 단락 두 번째 보시면 이제 돌발 질문들, 인성 질문들이 나왔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전조사서는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사전조사서에서 여러분이 써놓은 게 마음에 안 들었을 때, 뭐 또 이렇게 또 형식적으로 몇 개 질문해 보겠지만, 실질적으로 이 돌발 질문을 통해서, 그러니까 사전조사서에 대한 심층 질문, 압박 질문이나 또는 이 돌발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여러분의 내면에 있는 무식적으로 탁 답변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적격, 부적격 여부, 공직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고자 하는 겁니다. 공직 적합성은 전문성과 공익성. 그런데 여러분들의 전문성은 피셋 시험과 학점, 학교장 추천 이것을 통해서 어느 정도 확보했기 때문에 면접에서 주로 평가하고 싶어 하는 거는 여러분의 공익성 파트가 돼요. 왜? 일 잘하는 사람, 능력 있는데 도덕성이 없는 사람은요. 그러니까 능력이 없는데 도덕성이 없는 사람은 끽해봐야 유영철 같은 연쇄살인마가 됩니다. 그러나 능력이 있는데 도덕성이 없으면 히틀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거는 도덕성 검증. 특히 여러분은 정직성이 필요해요. 왜?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 아까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거든요. 더군다나 회사 키를 맡길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준비돼야 될 것이고요.
사례형 문제로도 출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여러분들이 루틴하게 이미 딱 기계적으로 답변을 준비해 왔을 것이기 때문에 사례형 문제로 출제해서 여기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네 생각은 어떠니? 라고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과거에 해왔던 그대로만 준비를 하면 안 되고요. 변칙적이고 돌발적인 상황에 대해서도 나름 대비를 하셔야 된다. 안 나오면 말고. 근데 준비 안 해서 나와버리는데 미쳐버린단 말이죠. 왜 선생님 그거 안 해줬어요? 그때로 원망해도 뭐 미안해 그럼 끝나는 거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미리미리 준비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일찍 끝내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또 잡소리가 많아져서요. 좀 늦어졌네요. 늦어졌는데 오늘 설명에는 이 정도 선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자, 질문 있나요? 질문. 자, 만약에 이제 수업을 신청하신 분들도 있던데 벌써 하시게 되면 이틀은 우리 나와 있듯이 이틀은 이제 강의를 하게 될 거고요. 문제 쭉 해서 방금 하던 식으로 한 문제 한 문제 팁들을 주는 식으로 이렇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사실은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어떤 주제가 아니라 사전조사서 내용을 더 힘들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사전조사서. 어떻든 뭐 같이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튜디오에서 하는 거는 이제 밑에 지하 스튜디오에서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하게 되면 아마 면접장 들어갈 때 떨고 싶은데 좀 안 떨릴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자, 질문 없나요?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강의를 그렇게 잘했나요? 질문할 게 없게. 자, 어쨌든 여러분들 그동안에 이제 시험 치르느라 고생하셨고요.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